예, 오늘은 금리 동결 후에 급반등 나오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금리 인상보다는 호재겠죠. 근데 뭐 인하도 아닌데 뭐 그렇게 큰 호재인가 싶기도 하지만, 근데 이런 것을 대하는 태도는 초보 때의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이 매수하니까 오르는구나. 이게 다수가 시장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던 시절에 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저뿐만이 아닐 텐데 이쪽에서 이제 오래 있다 보면은 이거는 다수가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다.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정말 다수가 믿는 그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원자재까지. 그래서 이거는 언제부턴가 월가가 이 시장을 장악한 다음에 큰 돈이 장악을 하는 거죠. 달러가 장악할 수밖에 없는 게,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건 달러 세력뿐이고, 그죠? 그러니까 원자재 주식 시장을 다 이들이 소수가 움직인다는 것, 소수의 더 큰 자금이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지. 그래야지 그나마 여기서 이길 확률, 이 토토, 뭐 세배 곱버 쓰던 세배 레버리지는 TQQQ든 뭐 뭐든지 간에 곱버 쓰든 간에 확률이 생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인을 많이 드렸지만은 정말로 개미들이 어딘가 베팅하는 그 반대로 가면서 결국에는 쪽박이 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뭐 예전부터 설명드렸으니까 또 설명 안 드리겠지만은, 이 호재성 반등에 개미가 어디에 베팅할지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상방에 베팅하게 돼서 연말까지 계속 개미들이 또 상방에 베팅하게 되면 하방전환 가능성을 봐야 되고, 사실은 호재성에 이걸 이해하시려네. 호재성 반등으로 오르면요, 이건 작전주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LNF가 테슬라하고 대규모 계약을 맺은 그 시점이 고점이 됐듯이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미약품이 고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한미약품, 영진약품 고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다 그 외국기랑 체결되고 최대의 호재가 터졌을 때. 그래서 뭐예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호재 뉴스에 고점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진짜로 한 80%가 넘는 것 같습니다. 급등한 애들 중에. 그리고 줄 긋는 거 요거 못 쓰시냐고 묻는 질문이 있으셨는데, 이거 반디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디캠. 이틀간을 제가 살펴봤는데, 금리 동결 후에 이틀간에 서학개미들은 일단은 매수 1위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서학개미들 매수 1위는 일단은 반도체 3배 상방입니다. 2위는요, 의외로 전 TQQQ일 줄 알았더니 의외로 SQQQ 3배 하방입니다. 그래서 혼조예요, 혼조. 근데 반도체 3배 상방이 한 2배 정도 금액이 많아요. 지난 한 달간으로 본다면은 TQQQ랑 반도체 3배 상방이 무조건 우위고요. 근데 그러니까 요거 혼조 속에 상방이, 반도체 상방이 우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일이니까 뭐 금액도 아직 작을 거고 좀 더 벌긴 해야 됩니다. 동학개미는 소폭 하방 우위. 이걸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게다가 코스닥 인버스가 금액이 아주 크진 않은데, 예전만큼 크진 않은데 그래도 코스닥 인버스가 상위에 있다는 게 좀 의아합니다. 3개월간으로 보면, 이틀간에 3개월간으로 보면은 개미들은 상방 베팅을 엄청 했어요. 막 코스닥 레버리지 막 지르고 하니까 아주 기막히게 코스닥 레버리지 지르기 시작한 그 이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떨어졌고요. 그래서 호재하고 악재의 문제가 아니고, 그로 인해서 개미들이 어디로 베팅하지, 다수가 어디로 베팅해야지만 소수의 월가든지 우리나라 작전 세력이든지 우리나라 기관들이 그들을 잡아먹는 반대 방향으로 가느냐, 그게 중요하다. 우크라 때를 기억해 보면은 이건 악재죠. 악재인데 오히려 개미들이 상방을 폭주했어요. 그때가 TQQ 상방 폭주. 그랬더니 나스닥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악재 호재랑 반대가 아니고 개미가 어디로 폭주하느냐에 그 반대로 간다. 만약에 이번에 개미들이 무지하게 상방을 11월 달에 폭주하게 되면요, 저는 11월 말이 어떻게 될지 그때부터 진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 소수가 움직인다고 하면은 금리가 나중에 동결이 아니라 인하가 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닷컴 버블 때 여러분 한 차례 떨어지니까는 금리가 인하돼서 그 다음에 잠깐 반등했겠죠. 금리 인하된다고 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 더 떨어져서 금리가 인하돼도 나중에 더 떨어진다. 지금 보세요. 금리가 올랐는데도 또 반등이 계속 더 올랐는데 또 반등이 크게 나왔죠. 그 또한 마찬가지예요.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 속에서 나스닥은 지금 반등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했다.
이게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뭐 금리니 CPI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현재 나스닥과 아파트를 바라보는 입장은 배추가 1,000원에 3,000원 올랐을 때나 여러 가지 여건이나 뭐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되고 그런 게 의미가 있지. 1,000원짜리가 10만 원까지 있을 수 없는 가격까지 뻥튀기가 빡 돼버리면은 작전이 들어가 버리면은 날씨가 더 안 좋아졌더라도 폭락을 걱정해야 돼요. 이때는 딴 게 아니야. 봉이 김선장 같은 사람이 배추를 매점 매석해서 가격을 중간에 붕 띄워놓은 거예요. 이런 건 그걸 구분하시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날씨가 어떻고 그게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 날씨가 아무리 안 좋아져도 10만 원은 아니다. 누가 10만 원에 배추 한 포기를 먹겠어요, 여러분. 근데 희한하게도 배추가 한 10,000원 정도 올랐을 때는 조심하던 사람들이 10만 원까지 오르게 되면은 배추는 영원히 오르는 품목이라는 착각을 지금의 나스닥이나 아파트처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날씨라도 사실이면 모르는데 강원도 날씨를 속인다니까요. 속입니다. 닷컴 먹을 때도 그랬고. 얘는 테슬라에 대해서 그런 말 한 적 있죠. 테슬라의 가격은 모든 사람들이 테슬라만 타더라도 버블이다. 애플도 아이폰 여러분 이런 마인드도 사실 필요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안드로이드를 버리고 아이폰을 쓰게 될 확률이 있나요? 그렇지는 못하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아이폰을 살 만큼의 그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인구 중에 몇 프로 이상은 기아에 시달리잖아요. 먹을 게 없는데. 제가 구글은 별로 비판을 안 하고 애플도 버블이라고 비판한 이유가 PER, PBR 상에 봤을 때 이게 문제예요. 너무 무리하게 자사적 매입을 해서 그러지 않으면 PER이 훨씬 높았을 거거든요. 지금도 낮진 않아요. 그렇게 자사주 매입을 해서 PER을 낮췄어도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진 거에 대비해서 애플의 주가는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 몇 년간에 5배 넘게 올랐는데요. 시총상위가 5배 오르는 것은 잡주가 한 50배 오르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닷컴 버블 때 시총상위였던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그런 애들, 인텔이라든가 그런 애들이 다른 품목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꽤 상당히 급락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이번에 오른 것의 큰 역할은 애플을 올려야만 시총 상위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나스닥 지수를 올릴 수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서학개미들이 연초부터 SQQQ에 폭주했고 SOX의 반도체 세배 하방에 폭주했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애플이 필요했고 반도체 하방을 잡아먹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급등이 필요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파생의 노름이다. 그 와중에 팀쿡은 이 시기에 꾸준히 주식을 처분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버핏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2020년 이후에 보유량에 많지는 않죠. 7에서 8% 정도 매도한 상태다. 이거 말고 애플 말고 근데 현금 보유량 자체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차트 분석은 나중에 드릴 건데 이 영상 다음에 드릴 건데 저는 이번 반등이 마지막 반등일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된다. 왜냐하면 시기가 너무 언제나 보통 1년이 넘는 경우가 없었어요. 이 반등이. 근데 이번에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본의 예와 비교했을 때도 12월, 10월에서 12월 그러니까 지금쯤이에요. 지금쯤에 11월쯤에 꺾였단 말이죠. 그때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는 이제 반등이 작아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연초 대비 한 40%까지 반등이 온 나스닥 그런 게 없이 이후에는 반등이 뭐 10에서 20%까지 작아지면서 거의 큰 폭의 하락이 시작되는 시기가 지금이었다. 10년 버블의 일본에 의해서는 닷컴 때는 원래는 더 빨랐습니다. 설사 일본 때와 다르게 더 길어진다고 해도 무한정 막 몇 년 2025년까지 막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저는 더 길어지는 변이가 있더라도 내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내년에. 지금 보면은 나스닥이 14,200을 찍고 지금 좀 떨어졌죠. 그리고 반등했지만 여전히 그거보다 낮은 상태고 만약에 여기서 당장 다음 주부터 급락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반등의 고점은 몇 개월 전에 14,200이 고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몰라요. 지금 한 번 더 11월까지 올려서 거기서부터 11월을 반등의 고점으로 볼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다시금 흘러내리면은 사실은 몇 개월 전이 고점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저는 아직도 4분기가 확률로 본다면 내년 상반기, 내년 1분기가 더 위험하냐 지금 2달뿐이 안 남은 이 4분기가 더 위험하냐 저는 4분기가 더 위험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산타랠리라는 게 있어서 12월엔 그런 게 있긴 한데 근데 늘상 12월에 올랐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늘상은 아니에요.
좋아요. 뭐 산타랠리를 위해서 내년 1분기로 토스를 한다고 해도 어차피 뭐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근데 요 개념은 하나 가지고 계세요. 마지막 반등이라면은 이게 마지막 반등이 좀 그 반등 중에서도 그 마지막도 큰 경우, 그러니까 늘 큰 건 아닌데 큰 경우가 있어요. 품목당 2008년도 때도 코스피가 그 막판 반등이 좀 꽤 나왔죠. 꽤 나오고 그 후에 1800대에서 900대까지 몇 개월 만에 급락을 해버립니다. 마지막 반등이 오버슈팅을 하게 된다면 나스닥 종합이 다시 16,000원 넘기는 쉬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나스닥 100의 경우는 지금 훨씬 조금 더 올라 14,000 지금 15,000 가까이 올라와 있죠. 나스닥 100은. 그리고 나스닥 100은 종합하고 다릅니다. 나스닥 100의 고점은 16,700인가 그런데 얘는 어쩌면 사상 최고가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엔비디아를 이용한다면은 좀 더 삐끼를 한다면은 불가능한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은 엔비디아에 작전이 걸려 있습니다. 제가 엔비디아의 버블의 문제는 비트코인부터 이게 다 얽혀 있어요. 머스크, 엔비디아,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채굴에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이게 엔비디아 걸 쓰면은 채굴을 더 많이 해준다. 그걸 누가 조절하죠? 그걸 조절한다는데 비트코인 여러분 통제받지 않는 게 아니고 통제가 되는 거의 사기성입니다. AI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들이 반도체 하방에 폭주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급등했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요. 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는 더 오르더라도 나중에 꼬라 박힐 텐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적자라서 안 좋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엔비디아만큼 고평가 레벨은 아니거든요. 적자라고 할지언정 그것이 어떤 대외적 요인이었고 한 1년 전부터 외국인은 그동안 매도하다가 1년 전부터 2022년 한 요맘때일걸요. 그때부터 코스피를 하이닉스 이렇게 매수하기 시작해서 그 매수 힘입어서 지금 반등이 왔는데 지금도 많이 빠져나가진 않았다. 그러니까는 이게 후발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엔비디아 오르고 나서 뭐 딴 애들 오르고 미국도 2차 전지가 몇 년 전에 올랐어요. 우리보다 1, 2년 선행해서 오르고 부동산도 잘 보시면은 제가 2012년도에 그 서울주택 매수 의견 드릴 때도 미국의 동향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미국도 이미 모기지 금리 양쪽 하나로 모기지 금리의 금리를 채권을 매입해서 찍어낸 돈으로 매입해가지고 금리를 낮췄거든요. 약간씩 1, 2년 후행하는 모습이 있는 품목이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이 매수의 기조가 약간 약해졌어요. 그래서 최근 또 몇 달간은 또 매도란 말이죠. 그게 많진 않더라도 조금 약하다. 그래서 하이닉스로 보여드릴 하이닉스 보시면은 이게 작년 요맘때죠. 아니요, 좀 더 전이구나. 한 9월쯤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9월 이후로부터 외국인은 매수를 들어왔고 그 다음에 요즘에 조금 빠진 거 보이세요? 조금 빠졌다가 그 다음에 또 최근 또 며칠간 지난주에 또 조금 살짝 들어오고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들어와서 같이 오르다가 외국인 들어오는 게 횡보를 하고 있죠. 횡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가도 횡보하고 있죠. 여기서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게 될지 매도로 돌아서게 코스피 자체는 몇 달 전부터 매도로 돌아섰는데 7월 이후로 매도로 돌아섰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아니고 포스코 홀딩스의 매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도체는 그래서 매수도 아니에요. 매수는 아니지만은 얘도 약간 매도했어요. 엄밀히 따지면은 매도했지만은 그 양은 전체적인 양은 비율이 크지 않다. 근데 이건 저도 아직 궁금합니다. AI가 허상이라고 할지라도 그럼 하이닉스가 사실은 또 HBM인가 보다는 조금 더 연관성이 있거든요. 이거를 외국인이 들어옴으로써 그렇게 될지 아니면 지금까지 근데 지금 손절가를 넘나 들었죠. 넘나 들면서 지금은 살짝 상승턴 하는데 이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사실은 만약에 외국인이 매도가 나온다면은 이 부분에서는 그냥 여기를 넘으면 투자하겠다. 나는 이게 넘어가는 상승 신호 후에 투자하겠다는 마인드로 하고 여기서 조금 줄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저희가 이 기간에 좀 줄여놨거든요. 근데 줄인 거를 사실은 뚫으면은 따라 들어가야 돼요. 전 조금은 따라 들어갈 것 같습니다. 뭘 많이 줄인 건 아닌데 저희 가족 적립식도 한 30% 정도 삼성전자 한 절반 정도 줄인 것 같은데요.
하이닉스만 좀 더 양호하고 삼성전자는 이 정도로 양호하진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조금 더 좀 아랫단이죠. 약간 좀 약해요. 그리고 외국인도 조금은 더 약한 느낌입니다. 비슷하게 움직여 왔지만은 외국인도 이런 이게 어떻게 될지, 여기서 외국인이 빠지게 될지 아니면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여기가 딱 걸렸는데 이게 작동하면 맞고 떨어집니다. 다음 주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음 주에 오르고, 여기도 역시나 삼성전자도 여기를 뚫게 되면 무조건 추가 상승 봐야 돼. 이건 상승 신호입니다. 단 한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만약에 요번에도 만약에 살짝 넘었다가 다시금 이 라인을 깨고 내려온다. 이거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런 파동이 보이게 되면은 저는 이거는 속이는 파동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다시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훨씬 크고, 대응은 이제는 박스권이라서 대응은 쉽습니다. 둘 다 너무 쉽죠. 아래로 깨지게 되면은 손절, 위로 오르게 되면은 상승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외국인이 정말 좋아서 하는 건지, 물론 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제가 연초에도 말했죠.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외국인 매수되니까 기다려보자. 반등 오잖아요, 그죠? 결국에 외국인대로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애플이든 삼성전자든 엔비디아든 테슬라든 하이닉스 간에 외국인의 움직임을 보던지 아니면은 그 급등하는 모습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꼭 해야 되냐면은, 지수에 대한 지수에 대한 파생이 너무 발달이 돼서 TQQQ, SQQQ, 코버스, 코스닥 인버스 그런 게 너무 발달이 돼서 시총 상위 애들을 움직임으로써 지수를 단기적으로 왜곡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를 외국인이 코버스, 토토상 반드시 올려야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걔네들 매도 때리면서 지수를 올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삼성전자가 올해에 이렇게 오름으로써 연초에 들어왔던 고버스가 폭망했어요. 금액이 너무 컸다고. 연초에 코스닥 인버스도 그렇고 올해 작년 말 연초에. 그래서 고버스를 잡아먹기 위해서도 삼성전자가 움직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토토의 세계니까.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어느 지점 이상 쌓여있는데 그거를 장난으로 볼 수는 없고요. 보통은 단기적으로 이용하게 될 때 오히려 지수를 위해서 이들이 이용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지금 애플이 올라오는 것도 저는 TQQQ, SQQQ, 올해의 SQQQ 폭주랑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뭐야? 코스닥 시총 상위는 에코프롬비임이잖아요. 에코프롬이 에코프로, 포스피춤 LNF. 그러니까 얘네들이 급등하면서 코스닥 인버스까지 잡아먹는 거예요. 당연히 주포들은 에코프로비엠 상방에 베팅겠지. 이게 여러분 배터리 아저씨가 여러분 기관들하고,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배터리 아저씨는 약간 기관 쪽하고 그냥 같이 하는 거야. 제가 볼 때는 굳이 금양의 홍보이사가 에코프로비엠은 기관과 포스코도 마찬가지, 포스코 계열도 마찬가지인데, 포스코 계열 지금 카카오 계열의 한 그 장난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뒤에 기관급이 있고, 기관과 그리고 또 하나 일부 에코프로비엠은 일부 개인들의 물량이 그냥 개인이 물량이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영풍재지 사건에 밝혀져,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어떤 거는 명동사채 필이 난다. 요번에 밝혀졌잖아요. 명동사채 들어갔죠, 영풍재지에. 에코프로비엠은 이건 그냥 느낌입니다. 기관급도 당연히 있고요. 왜냐면 2차전지 펀드를 통해서 돌아가면서 견인했는데, 여기에도 제가 볼 때는 일부 개인들의 물량이 약간 설명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약간 개미 큰손이나 명동사채 큰손, 그러니까 일반 개미들의 물량이 아닌 게 조금 있어서,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을 외국인 개미만 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팔면은 보통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개미가 팔면 오르고, 근데 일부 개미가 큰손 물량이었던 시기가 있어서 개미들도 팔면서 떨어져 왔어요. 너무 깊이 들어가네.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시총 상위가 작전수 있나? 요즘 이런 질문 되게 많더군요. 근데 시총 상위를 작전한 게 아니고 작전을 해서 시총 상위가 된 거예요. 코스닥은 늘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작전을 너무 해서 시총 상위가 되고, 그 다음에 시총 상위가 됐던 애들이 불과 몇 년 만에 시총 상위가 됐던 애들이 다 급락했어요. 그게 코스닥의 역사입니다. 그게. 에코프로도 4년여간 150배 오르기 전에 시총이 작았겠죠, 그죠?
포스코 DX가 작전이라고 했더니 그게 무슨 작전이 하는데 두고 보십시오. 작전주가 아니면 마이너스 70% 이상의 급락을 하지 않을 텐데 나중에 70% 급락하게 됩니다. 포스코 DX도요. 잡주형 작전이 아니에요. 잡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량한 애들도 한 5배 오르는 게 마땅한 애를 50배 올리면은 그 10배 작전하는 거예요. 자, 배추값이 3,000원이 적정가야. 근데 3만원을 만들었어. 배추라는 품목은 좋은 거예요. 채소고 좋아. 배추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3,000원짜리를 3만원까지 띄워놓으면은 10분의 1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우량형 작전주도 닭 한 번 볼 때 마이너스 90%가 꽤 많았죠.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차 전지 중에서 마이너스 90% 찍는 애들 금양은 뭐 당첨이고, 근데 그런 애들이 오히려 반등이 더 크다. 반등이 더 큰 애가 더 문제가 된다. 셀트리온 2020년도 반등 엄청 컸죠. 최고점을 경신했었잖아요. 근데 다시 급락하죠. 몇 번 반등, 오히려 그렇게 큰 반등한 셀트리온 나중에 보세요. 진짜 개차반 납니다. 에코프로 저는 절대 못 믿죠. 내부적 거래나 하고 있는 기업이 프렌치 80이 내부적 거래하고 어쩌고 하더니 상당 폐지가 됐습니다. 저는 에코프로 실적도 사실은 믿지 않고, 지금 가짜뉴스 동향이 지금 제가 좀 더 조사돼서 확정되면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상한 면이 계속 있습니다. 무차익 공매도는 문제인데 기관들이 이렇게 이런 애들 넘어가겠습니다. 뭔가 구렸던, 그러니까 제가 이 구린면을 다 얘기했는데 그 구린면이 어떻게 해요? 여기 하나 더 SD 바이오 센서, 두산 에너빌도 있죠. 에너빌도 있고, 대한항공도 그렇고,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하여튼 뭔가 구리다 하는 애들. 그러니까 뭔가 공매도가 많으면은 뭔가가 숨겨져 있거나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가 여기저기서 무슨 경고음이 나오면은 그 경고가 맞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오해를 많이 하셔서, 저는 공매도주도 문제 크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기관만 하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문제는 기관이 거품 있는 종목은 다 독식해버리고 있잖아요. 저는 배터리 아저씨가 기관 쪽하고, 그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차피 심증이니까. 근데 뭐 얘기할 수 있죠. 왜냐면은 배터리 아저씨 때문에 저는 공매도 세력으로, 그 심증으로 오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 에코프로만, 그러니까 저도 뭐 심증으로, 저는 공매도 세력이 아니니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마지막 얘기인데, 급반등이 이어진다면은 나스닥 인버스를 요번에 좀 크게 늘려갈 것 같습니다. 다 진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스닥 100이 사상 최고치를 넘었어. 그러면은 거기서 인버스를 손절해야 될지 어쩌지 고민이 많고, 아니면은 나스닥 종합만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사상 최고점이고요. 여기가 올해의 고점이죠. 조금 있으면 올해의 고점을 살짝 넘었을 때, 요쯤 됐을 때 여기서 인버스를 끄는 다음에 더 오르게 되면은 그렇게 해야 될지, 아니면은 한 번도 여기를 넘은 적은 없었기 때문에, 나스닥 이 정도의 버블에서 여기를 넘은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거예요. 저의 지금 가장 여기를 넘을 것처럼 하고 꼬라박은 게 닷컴 버블이죠. 여기를 넘을 것처럼 이렇게 한 적은 없지만, 코스닥 빼고는 없죠. 코스닥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코스닥은 너무 작은 시장이니까 좀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거고, 나스닥이 이 샷이 나오려면은요, 개인들이 하방이 엄청 폭주하지 않는 한 저는 여기를 터치하기는, 종합지수 자체가 그러긴 힘들지만은, 오히려 나스닥 100은 머지가 않아요. 반등이 더 컸기 때문에 여기가 16,700인가 그런데 가는 길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요거 오버슈팅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넘을 듯 꼬라 박게 되면은, 나스닥 종합은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못 넘지만은 여기를 살짝 넘는 듯 이렇게 될 거예요. 좀 작습니다, 이 반등이. 왜냐하면은 엔비디아나 그런 게 나스닥 100 위주로 펌핑하기 때문에 다는 못 올리거든요. 이런 모습 정도까지가 가장 그렇지 않을까. 아니면은 나스닥 종합이 16,000을 넘는다고요? 염두는 두겠지만은 그게 오르는 거는 되게 급하게 올려야 되는데, 그럼 4분기 내내 올리고 내년 1분기 때 꼬라박, 이것도 염두에는 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없던 패턴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렇게 형성이 되고 나면, 이 화투의 소나무 모양 형성되고 나면은 영원한 상승은 없어지게 됩니다. 예, 이게 닷컴 때도 이게 영원할 줄 알았죠. 이게 닷컴인데 닷컴 때도 영원할 줄 알았지만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 반등은 반드시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금까지의 패턴 자체가 슈퍼 버블이에요. 뭐 지금까지는 특별히 특별한 건 없어요, 사실은. 제가 누누하게 말씀드렸죠. 연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마이클 버리의 글을까지 인용해서 이거 베어마켓 랠리라고 한다. 데스켓 바운스라고도 하고 베어마켓 랠리라고도 한다. 누누이 말씀드린 바입니다. 나스닥은 급등을 했기에 급락을 하는 겁니다. 2008년에 상해 종합지수 급등해서 급락을 했듯이 어차피 다 똑같은 건데 그 마지막 이 파동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그거예요. 곱게 죽으면 좋은데 곱게 안 죽을 것 같아서 그렇지. 또 어떻게 헷갈리게 할지. 이 세계는 급등하고 급락합니다. 여러분, 제가 작전주 급등주 차트를 연구하면서 수많은 그래프가 머릿속에 있겠죠. 정말 많이 폭락하기 전에 애들이 정말 화려하단 말이야. 고점고에 너무 화려해. 화려할수록 그게 마지막 삐끼였다는 것이죠. 제가 아파트 2020년 이후 그래프가 쫙 올라갈 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막판 스퍼트가 있다. 모든 버블의 측면에서는. 근데 이제 그 막판 스퍼트도 끝나고 이제 반등도 끝나고 하면은 사람에게 생로병사가 있듯이 작전주도 이제 그 수명을 다해서 사그라들어가게 됩니다. 그 뜨거웠던 이 몇 년간의 나스닥의 여정이 이제 점점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요. 아무리 세상에 개벽할 기술이 있는 것 같은 온 세상이 뭐 자동차 회사가 에코프로만 쓴다고 해도 그럴 일도 없지만 4년간 저점비 150배는 커버를 하지 못합니다. 예, 배터리 아저씨한테 속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작전은 무시무시해요. 무시무시하기에 걔네들 무시무시하게 죽어갔는데 작전의 유통기한은 품목별로 다 다릅니다. 어떤 거는 정말 몇 달 만에 끝나버리는 것도 있어요. 몇 달 만에. 옛날에 많았죠. 옛날에 한 달 쫙 올리고 다시 급락하고 2, 3개월 만에 끝나는 것도 많고 최근 들어서는 그게 조금 길어지는 추세가 있고요. 패시브 자금을 동원하는 추세가 있고 최장으로 한 5년, 한 7년, 5년에서 7년까지 가는 애들도 있고 나스닥 버블처럼 지수 자체가 10년간 10년이라고 하지만은 10년이 다 버블은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10년간 올라서 10년간 오른 차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2015년, 16년도에 그렇게 버블이 컸다고 볼 수는 없어요. 18년 이후로부터 버블, 18년도에도 좀 버블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부터 버블은 심해진 상태입니다. 영원히 작전하는 경우는 없는 이유는 작전 세력도 돈을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작전은 파동을 타고 진짜 파동이 있어요. 파동이 있다고요. 이게 몇 번이 나오든 간에 작전은 파동이 있다. 그 파동이 끝나가는 것 같다. 그 느낌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이게 2000년 나스닥인데요. 현 지점에서의 저의 고민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이 여기고 다시요. 지금이 이 지점이어서 여기까지 올랐다 칩시다. 그리고 굳이 요거를 좀 더 먹기 위해서 이걸 기다리면 되는데 장기 추세가 이탈되기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괜히 여기서 요번에 계획은 오르면 오를수록 어디까지 오르든 간에 이게 오르면 오를 때마다 나스닥 인버스를 타겟팅해서 다른 거보다 옛날에는 얼마 전에는 코스닥 인버스 위주로 좀 더 늘리자 그런 거 없이 이번에 나스닥 위주로만 늘리게 될 것인데 근데 괜히 여기서 해서 이게 예전과 다르게 더 크게 나오거나 아니면 또 떨어지다가 또 크게 오르는 코스닥 때처럼 결국에는 여기서 쳤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여기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급락은 어차피 이 아래에서 나오는데 요대로만 된다면 요번에 늘리는 게 주요하겠지만은 그래서 여전히 나스닥 인버스 오리는 저는 장기 추세가 깨진 다음에 이건 이제 2000년도 모습이고 지금의 모습으로만 본다면 언젠가 여기가 깨질 때
여기서 어떻게 지랄 발광을 하든지 간에 굳이 내가 요거 여기에서 급락한 요거까지 내가 먹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올라서 고생시키는 건 아니까 그 고민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여러분 글쎄요, 여기까지 터치를 할까요? 자 보세요, 코스닥 때는 여기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살짝 넘고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라서 한 번은 이렇게 더 넘어버렸어요. 만약에 제가 그러니까 코스닥처럼 이 확률은 진짜 없어. 이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정말 오버해도 이 정도에서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섣불리 제가 이번에 인버스를 늘리라는 의견 드렸는데 이게 오버슈팅이 너무 클 경우에는 또 나스닥은 영원히 오른다는 착각을 가지게 될까봐 금연입니다. 결국에 급락은 이 아래쪽에서 오게 되는데 뭐 그런 거죠. 좀 스킬풀하게 하는데 반드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상방에 폭주한다 그러면은 한 달 정도 그게 모이면은 저는 반등을 크게 가지 못하고 무너지게 될 걸로 볼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는 시간 싸움입니다. 가는 길에 가더라도 굉장히 올릴 거면은 굉장히 빠르게 올릴 거예요. 보세요. 올릴 거면은 빠르게 올려야 됩니다. 하세월에 두고 막 이렇게 올리면서 여기 이렇게 못 가요. 가려면은 이 정도 돼 있는 지점에서 가야 돼요. 근데 한 가지 확신컨대 개미들은 이 지점이 온 순간에도, 심지어 여기까지 하락한 순간에도, 장기 추세가 벗어난 순간에도 이런 지점이 나스닥을 매수하기에 적정한 지점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이 저는 최소한 8천선 아래로 간다고, 최소한입니다. 5천선 찍을지 6천선 찍을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5천을 깨지긴 쉴 것 같진 않은데, 근데 모르죠. 이런 지점에서 나스닥이 1만이 온다고, 나스닥이 9천이 온다고 섣불리 매수해서는 안 될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번에 나스닥이 크게 당하게 된다면은 그 중심에는 저는 버핏이 있다고, 2008년대였죠. 2008년대에 버핏을 믿고 포스코를 투자하고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했다 망한 개미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 늘 나쁘게 얘기하지 않으려는 버핏의 그 특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스닥에 대해서 오해를 정말 많이 하고 있다. 나스닥이 평생 오른 그 그래프, 저는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그래프 안에는, 그건 주로 S&P 500에 대한 거지만은, 나스닥도, 하지만 결국에 오른 이 그래프에도 이 고점을 회복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수십 년이 걸린 그 다음에 이곳에서 또 버블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만큼 오른 것이지, 사실은 나스닥은 얘도 적정한 기울기가 있을 거예요. 이 정도 오르는 게 적정하다, 어떤 기울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결국에는 적정한 기울기에 수렴하게 됩니다. 이게 추세론입니다. 결국엔 추세로 수렴하게 되는데, 문제는 한번 급등한 애들은 그 수렴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과매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닷컴 때도 과매도가 나왔어요. 거의 제자리까지 가버렸어요. 어쨌든 오늘은 좀 시간을 많이 내서 제가 이제 시기인 만큼 점점 안 좋아지는 시기로 가고 있다고 해서 제가 시간 구애 없이 한번 길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닷컴이든 튤립이든 2008년 상해 지수도 대단했어요. 코스닥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여러분? 새로운 기술은 150배가 올랐고요. 에코프로보다 더하죠. 새로운 기술은 1년이 안 되는 기간에, 에코프로는 뭐 4년만 올랐지만은 새로운 기술은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150배가 올랐는데요. 그러한 꿈들이 언젠가는 다 깨지는 순간이 오는데, 이놈의 미련의 반등 때문에 그 모든 기간의 끝까지 개인들은 정신을 못 차렸다.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나스닥 반등이, 버블이 큰 게 반등도 크면은 나스닥으로 반등을 들어가라 그러지 왜 코스피로 반등을 들어가라 했습니까? 나스닥이 더 반등 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스닥 종목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게 선택적이에요. 이게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로 있었던 일인데, 지금 루시드, 니콜라 같이 폭락했는데 어떤 애들은 안 움직이고 그 중에 테슬라만 반등이 좀 컸어요. 그 중에 엔비디아는 의외로 전고점을 넘는 큰 반등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스닥을 들어간다고 하시지만은 그거 잘 선택할 수 있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엔비디아 급등하기 전에는 반도체 망할 것처럼 뉴스에서 떠드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하방에 베팅했는데, 반대로 베팅했는데, 그러니까요.
나스닥이 올라서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스닥이 지금 반등한 데에는 소수의 종목을 이용한 것뿐이지 대다수는 여전히 작년에 뭐가 줌 가지고 계신 분들이랑 뭐 니콜라나 루시드 가지고 계신 분들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급등시키고 지금 또 AMD를 또 급등시키면서 조금 하려는 그런 게 있는데 결국에 이것은 돌아가면서 다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모로 닷컴버블과 굉장히 유사성이 많고 버핏의 자신의 종목에 대한 그분의 그 은큼한 속성 때문에 또 많은 개미들이 나스닥으로 죽어갈 것 같습니다. 저는 2007년, 2008년에도 버핏과 저는 의견이 달랐었고요. 저는 그 당시도 코스피를 많이 경고했었습니다. 하지만 버핏을 믿고 국내 주식에 폭주하는 개인들을 보면서 지금 똑같아요. 똑같은 느낌이에요. 이번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